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끝자락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 여자 애청자예요. 저희 집이 친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집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일남 삼녀 집안의 유일한 아들이셨거든요. 그게 이유였죠. 친할아버지께서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는데 눈을 감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우리 손자가 태어나거든. 이름은 진곤이로. 우리 귀한 손자의 이름은 서진곤으로 지어라. 손녀 말고 손자가 보고 싶었는데 그게 참 안타깝구나. 손녀가 바로 저였습니다. 3살 배기여서 당연히 그 유언을 기억하지 못했고 나중에 친척 어른들께 얼핏 전해 들은 것이었죠. 친할아버지께서는 굉장히 구두쇠이셨고 도통 돈을 적재적소에 쓰실 줄 모르는 촌스러우신 분이었으나 어쨌거나 얼마간의 재산은 일구신 분이었습니다. 친가의 사정은 그랬던 반면 외관은 무척이나 가난했다고 해요. 먹을 게 없어서 말 그대로 쫄쫄 굶기도 하면서 살아온 집안이었습니다. 친정 엄마께서는 그 어떤 홀대를 당하셔도 도망치실 곳이 없었어요. 돌아서실 공간조차 없었기에 그저 인내하고 견뎌내신 게 전부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서 그런지 금방 임신이 안 되었다고 해요. 오래 기다렸다가 만난 뱃속에 새로 자리 잡은 생명을 얼마나 모두가 반겼겠나요. 그리고 내심 모두가 이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뱃속에 반드시 아들이 자리를 잡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태어난 건 딸인 저였죠. 친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면서까지 손자가 아니라 수녀가 태어난 것을 무척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재산 정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고 그 이후에 저희 집에서 친할머니를 모시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당연히 딸들이 아닌 유일한 아들이 받아야 한다고 친할아버지께서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친할머니께서도 똑같이 생각을 하셨고요. 고모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엄청 따져대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고모들이 하도 난리를 치시니까 재산은 어쨌든 가장 많이 챙길 게 분명한 아들 쪽에서 모친을 부양하는 것이 그나마 형편에 맞다는 얘기로 흘러갔고 그래서 저희 집이 친할머니를 모시게 되었으며 재산은 일단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쥐고 계시면서 미리 친정아버지께 물려주지 않은 것으로 결정까지 내렸었습니다. 한마디로 친할머니께서는 왕이셨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셨죠.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은 딱 한 명, 제 남동생뿐이었을 겁니다. 6살 터울로 남동생이 태어났거든요. 친할머니께서 왕이셨다면 제 남동생은 왕자였습니다. 우리 진곤이는 어쩜 이리 듬직하고 대견스러울꼬. 벌써 큰 인물이 될 낌새가 보이는구나. 남동생이 밥그릇만 비워도 친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밥상을 치우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차리는 역할도 제법 겸하고 있었죠. 아무 별것도 하지 않아도 온갖 칭찬을 받으면서 자란 남동생과는 다르게 저는 온갖 별것을 다 해내도 칭찬 한번 받기란 하늘의 발딱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저에게 오만 잡다한 일을 다 시키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일이었으며 가장 짜증났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만두였습니다. 만두를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정신없이 만들고 빚고 하루 종일 중노동이었습니다. 게다가 간격이 길어봤자 한 달에 한 번씩은 크게 만두 빚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인간 만두 공장기계가 되어서 강제적으로 하락을 시작했던 나이, 고작 7살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도 수발을 들었었는데 완전히 일꾼으로 임명을 받은 것은 7살 때였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남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작정하고 일꾼으로 길러내려 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시기가 그랬네요. 제가 남동생을 위해서 상시세끼 부엌일을 하고 집안일을 거뜬히 해내는 누나로 성장하기를 바라셨던 듯 싶어요. 아무튼 간에 말이죠. 미취학 아동의 손을 한번 보시면 너무 작죠. 고사리 손이에요. 그리고 만두피는 성인의 손에 가득 차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두피를 바닥에 내려놓고
수저로 만두소를 올려서 만두피를 보막하는 신기술을 연마해야만 했어요. 작은 고사리 손으로는 만두소를 많이 못 넣으니까요. 혹여라도 질질 흘렸다가는 즉시 머리를 맞았는데 그게 무서워서 신기술을 익혔던 거예요. 맞는 것도 그냥 맞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몹쓸 개지. 고작 이런 것도 잘못하면서 나중에 뭐 있으려고. 어디다 쓰려고? 이런 핀잔이 들려오니까 어린 마음에 너무 서러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제가 그러고 있을 때 남동생은 옆에서 만두피로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게 잊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차라리 바닥을 기어다니던 아기 때가 가장 예뻤어요. 시끄럽게 울어댔어도 그때가 참 좋았더라고요. 걷고 뛰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저를 괴롭혀대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남동생은 제가 애써 만들어 놓은 걸 집어 던지기도 했어요. 곱게 빚은 만두가 저 멀리 날아가서 바닥에 처박힌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세월이 오래 흐른 지금에 와서 그 순간을 회상해도 눈물이 찔끔 맺힐 정도예요. 제가 당연히 열이 받았죠. 남동생을 가만 안 두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친할머니께서는 인자한 민수로 남동생을 바라보신 뒤 저를 향해 딱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너 같은 거다고 우리 진곤이는 다르단다. 만에 하나 우리 진곤이를 괴롭혀봐라. 너는 그날로 내 손에 죽을 날 받아놓는 거다. 그런 소리 들으며 중노동에 시달리는 와중에 남동생의 방해 공작까지. 저에게 있어서 만두를 만드는 과정은 가히 울분이 가득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먹음직스러운 냉동 만두 코너를 볼 때마다 제가 괜히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랄 적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덜 서러웠을 거예요. 서럽기만 할 것이지 외롭기까지 한 나날이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남동생에게 고마워하시던 분이었어요. 덕분에 시집살이의 괴롭힘을 덜어낼 수 있었으며 마음의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여기셨거든요. 시집살이를 그렇게 당하셨다고 하는 분이 제가 친할머니께 구박을 당하고 지내는 것에는 왜 공감을 안 해주시고 안 도와주셨는지 모를 일이에요. 제가 불만을 터뜨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달래셨습니다. 네가 참아라. 뭐 어쩌겠니. 나라고 마음 편한 거 아니니까 못나게 굴지 마. 첫째라면 의연해야지. 그래야 동생한테 본을 보이지. 왜 제가 하필 첫째로 태어나서 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인지. 딸로 태어나고 또 억울해 죽겠는데 이중고가 따로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도 마찬가지셨죠.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다음 제사 때 저한테 다 시킬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래 중학생이 집안 제사를 다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는 매사에 주장이 너무 많아. 네가 밥을 굶기라 하냐 아니면 학교를 못 다니기라 하냐. 너같이 축복받은 인생이 또 어디에 있다고 이것저것 다 불만이야. 마음을 곱게 써라. 할머니께 잘해드려. 할머니는 저한테 잘 안 해주시는데 항상 저만 할머니한테 잘해드려 하네요. 당연한 걸 가지고 너는 그러는구나. 할머니는 집안 최고 어른이고 재산도 지고 계시는 분인데 네가 열심히 잘해드려야지. 그래야 효녀이지. 종종 듣고만 하는 재산 얘기도 저를 황당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재산을 친할머니께서 쥐고 계시든 말든 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던 것이죠. 친척 어른들이 전부 친할머니한테 설설 기는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걸핏하면 다들 저희 집으로 행사하는 것도 싫었고 그냥 다 싫었어요. 만두를 빚는 것도 지겨웠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남동생이 만두를 먹으면 구토하는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고 소원을 빌었을 정도였어요. 중학생이었던 저는 머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과 가족 얘기를 나눌 때면 적잖이 민망해졌습니다. 형제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는 있어도 저처럼 저보다 어린 형제한테 서열이 완전히 밀려서 찬밥 신세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만두를 자주 빚느라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버렸고 친구들은 저를 놀려댔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빚은 만두 너는 몇 개나 먹어. 원 없이 배 터지게 먹을 수는 있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도착하자마자
친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시며 만두 이야기를 꺼내셨던 거예요. 이제 슬슬 겨울로 접어들 기미가 보이면서 추워지니까 이럴수록 만두를 해먹어야 한다는 친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눈이 돌아갔습니다. 겨울이 오는 거랑 만두를 해먹어야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너는 만두를 차갑게 익히는 방법이라도 알더냐? 만두는 따뜻한 음식이야. 그러니 겨울이 제격이지. 오늘따라 잔말 내뱉지 말고 만두 빚을 준비나 해. 싫어요. 저 만두 빚기 싫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따라 왜 이래? 이런 쥐라도 먹었나? 만두를 누군가는 해야 하는 법인데 네가 이렇게 나오자면 어쩌라는 것이냐? 요놈의 기집애가 왜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굴어? 그러면서 제 머리를 세게 치셨어요. 분했던 저는 친할머니를 노려보면서 씩씩대며 울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찬물컵을 제 얼굴에 끼얹으셨어요. 찬물 세례를 받고서 콜록거리는 저에게 친할머니께서는 정신 좀 차리고 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학생인 제가 쫓겨나면 어디로 가겠어요. 별 수 없이 이를 악물고 만두를 빚는 동안 속에서는 열불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빚은 만두를 속편하게 먹기만 할 뿐인 남동생과 그런 남동생이 만두술을 질질 흘리면서 먹든 말든 아이고 잘 먹는다 하면서 옆에서 칭찬해주는 친할머니의 모습은 코미디 쇼 같았어요. 저는 머리를 맞으면서 뒷정리를 해야 했는데 말이죠. 금고모의 딸인 제 사촌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도 그렇지만 자꾸만 아들 거리는 집안 어른들 보면 짜증이나 죽겠어. 아, 그놈의 아들이 뭐길래 다들 그러는 거야. 그 중에서 할머니가 제일이잖아. 이 바보야. 손녀는 할머니의 관심 받기야. 손자만 예뻐하시니까. 왜 내가 바보야? 어차피 나는 할머니한테 예쁨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 에이, 정말? 내 눈에는 다 보이는데. 너 할머니한테 관심 받고 싶어서 꾸역꾸역 만두 빚는 거잖아. 그거라도 안 하면 정말 찬밥 신세일까봐. 저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그러면서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제 진심을 간파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친할머니를 원망해온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동생처럼 저를 예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함께였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함께 산 분이었으니 자연스레 그런 마음이 깃들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얼마 뒤 또 만두를 빚던 날이었죠. 어느새 저는 만두 빚기에 고수가 되어 있었기에 혼자 다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밖에서 놀다 들어와서는 그 더러운 손으로 제가 빚은 만두를 주물럭거렸어요. 다음 날에 친척들이 모이기로 해서 준비하고 있던 중요한 만두였는데 짜증이 난 제가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네가 망친 거 네가 새로 만들어. 싫은데 누나가 해. 왜 내가 해야 돼? 남동생이 저를 약올리더군요. 저한테 메론까지 하길래 너무 화가 나서 그 등짝을 한 대 때렸죠. 그랬더니 그 얄미운 게 제 다리를 대뜸 세게 걷어차는 것이 아니겠어요? 엄청 아팠고 저도 모르게 남동생의 얼굴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러자 남동생이 코피를 흘렸고 저는 그날 죽도록 혼이 났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누나 자격이 없다고 하셨고요. 친할머니께서는 제 머리를 계속 때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우리 진곤이한테 쓸모없는 누나일 것 같으면 이 집안에서도 쓸모가 없어. 알겠냐? 왜요? 내 쓸모가 없어요. 저를 그렇게 부리셨으면서 쓸모가 없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울컥해서 받아쳤는데 그때 친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하여간에 괜히 태어나서 지랄이야. 큰 충격을 받았죠. 머리를 맞는 것보다도 더한 충격이었어요. 와중에 실망이었던 건 친할머니의 그런 발언을 분명히 들으셨으면서도 아무 대꾸도 없이 가만히 계셨던 친정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자식 같지도 않으시다는 건지 그게 실망을 해서 친정 부모님과 이틀 동안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친정 엄마가 저를 붙잡고 이런 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라고 별 수 없어. 할머니 눈치 보고 살아서 그러는 거야. 절대로 너를 미워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니? 우리도 다 너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재산 문제라는 현실도 얽혀 있으니까 이래저래 어른들의 사정이란 복잡한 거야. 네가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이해하고 말고 할 것이 따로 있었죠. 그걸 이해해달라고 하시니까 납득이 안 갔어요. 저는 중학생이었으니까요. 결국은 그 재산이라는 것이 큰 문제 같았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재산을 등에 달고 왕으로 군림하고 계시는 친할머니도 치사하게 느껴졌고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만두 빚기가 싫어지더군요. 아예 안 할 마음이 들었어요. 사촌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일말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만두 빚기를 넣지 못했던 거예요. 기대를 아예 저버리자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만두 빚기를 외면하고 도망치게 되더라고요. 일부러 고등학교를 기숙사 제도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친할머니와 계속 냉전 중이었고요. 그런데 친할머니께서 작은 고모 댁에서 몇 주 머무시던 와중에 연락을 받았어요. 작은 고모가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고모가 저한테는 웬일이세요? 혹시 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하신 거예요? 시간 나면 주말에 만두 한번 빚으러 와. 할머니가 네 얘기를 많이 하신다. 네, 만두라고요. 할머니요. 됐어요, 안 해요. 안 가요. 괜한 기대를 잠시 가졌던 제가 만두 이야기에 눈이 돌아가서 발작을 했습니다. 치가 떨렸어요. 그러자 친할머니께서 저를 향해 싸가지 없다고, 제가 이제 다 컸다고 반항을 한다고, 전혀 고분고분하지가 못하다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늘어놓으셨다는 후문이 들려왔죠. 제가 왜 이러는지 전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셨다네요. 당신께서 내내 저에게 친근하게 잘 대해주셨건만 제가 배응만덕하게 나온다고 여기셨습니다. 기가 막혔죠. 만두가 대표적인 요소였을 뿐 온갖 것을 저한테 다 시키며 부리시고 잔소리 실컷 하시고 맨날 머리 때리시고 그게 일상이었으면서 저에게 아무 잘못을 안 하셨고 친근하게 잘 대해주셨다고 주장하셨어요. 저라는 사람이 저 혼자 알아서 해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만들어준 1등 공신이셨죠. 저는 대학도 알아서 갔습니다.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였어요. 그런데 다녀봤자 누가 알아주냐는 소리 친가 식구들이 엄청 해댔는데 싹 다 무시했어요. 자막덤을 받고 다녔고 성적 관리 잘해서 취업 잘했습니다. 재테크 공부도 남들보다 이르게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혼자 알아서 척척 잘 사니까 그때부터 슬슬 가족들이 제 눈치를 보면서 저와 잘 지내보고 싶어서 자꾸만 연락을 해대고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고 선물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더군요. 친척들도 비슷했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척척 해내고 있을 때 남동생은 입시를 망쳐서 재수했습니다. 재수반 망해서 또 재수했고요. 오랜만에 집에 가봤더니 재수생 남동생은 살이 대룩대룩 쪄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살이 쪘는가 했더니 만둣국을 하도 먹어서 그렇다는 소리에 어처구니가 없었죠. 친할머니께서 남동생의 재수 생활을 응원해 주시려고 만두를 그렇게나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재수가 없는데 너는 한결같이 되게 재수가 많다. 부럽네. 제가 남동생을 향해서 그랬더니 친척 부모님께서 노발대발하셨어요. 본인이 재수생을 안 하고 대학에 갔다고 해서 재수라는 동생을 놀리는 건 못된 거라면서 그렇게 저를 혼내시길래 제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왜요? 사실이잖아요. 저는 재수 없게 자랐고 쟤는 재수 좋게 자랐잖아요. 아들로 태어난 것부터가 재수가 좋은 거였죠. 저는 이런 집안에서 딸로 태어났던 것부터가 재수가 없는 팔자였고요. 아니에요? 그러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아주 못쓸 것을 쳐다보는 시선으로 저를 보신 뒤에 먼저 자리를 뜨셨고요. 남동생이 저한테 두고 보자면서 일을 갈았으나 딱히 두고 볼 일은 없었습니다. 결국엔 변변하지 않은 재수 생활은 아주 그저 그런 대학에 가는 것으로 막을 내렸거든요. 4년 재수를 하고 지방의 평범한 4년제 대학에 가는 것도 어찌 보면 대단한 재주였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가 꽤 잘 되어서 자산이 2억 정도가 된 마당이었고요.
모은 돈도 그렇지만 저는 제 능력 자체에 자신이 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남자 능력은 안 따지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잘난 척만 하는 이상한 놈들에게 몇 번 대었더니 굳이 잘났다고 자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던 겁니다. 나는 자기보다 잘난 여자한테 열등감 갖는 남자들이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해. 남자 망신 다 시키는 종자들이야.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무척 믿음직스럽더라고요. 결혼 과정까지 척척 나아가는 저를 가족들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설마 이렇듯 인생을 알아서 개척해서 계속 잘 살아나갈 줄은 몰랐다고 다들 입을 모았어요. 친정 식구들한테 제가 굳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입장은 아니었죠. 결혼을 할 거라고 통보했고 그게 전부였을 뿐입니다. 제가 걷는 길이 맞다고 무조건 생각했었으니까요. 제 앞길은 저 혼자 알아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오래전부터 이미 그렇게 생각한 바였으니까요. 시댁이 살짝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셔서 안 계셨는데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묘하게 집착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났다 이렇게 여기시는 듯 했거든요. 우리 아들이 원체 잘났으니까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일 리 없으니까 반드시 어느 날에 어떤 여자가 채워갈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알고서 믿고는 있었지만 아휴 막상 그런 날이 닥치고 나니까 눈앞이 막 깜깜해지네. 우리 아들 없이 내가 어찌 살까 싶다. 이제 우리 아들이 엄마보다 자기 아내를 1순위로 놓으면 내가 그거 서운해서 어찌 견딜까 싶다. 네. 그럼 어머니께서는 아들 장가 보내기가 영 싫으신가 봐요? 혹시 이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건가요? 너는 사람 말에 끝까지 경청해라. 아, 내가 언제 반대하겠다고 그랬니? 반대라도 하고 싶을 만큼 섭섭한 마음이라고 내가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마음 같아서는 결혼을 안 시키고 싶지만 우리 아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쨌든 언젠가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지. 아, 왜? 잘났으니까. 여자들이 가만히 안 두니까. 에휴, 이런 내 마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게 좀 일차원적이야. 아니, 너는 우리 아들보다 직장에서 잘 나갔느니 마느니 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사랑으로 결혼 허락을 받으려 할 때부터 애가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는 했어. 제가 직장을 괜찮게 잘 다니고 있으면 그걸로 좋은 점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뿐인데요. 남자의 자존심을 짓밟고 싶어서 환장했다는 얘기구나. 너도 보통 여자는 아니야. 시어머니와 사이 좋은 고부관계가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사는 시댁과 저희 부부가 신혼집으로 찍어둔 동네가 가깝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자기 모친과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믿었기에 결혼으로 직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랬죠. 만약 돈에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경계하라고요. 그 사람이야말로 돈에 완전히 미친놈이라고요. 남편하고 살면서 그 말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여자한테 자격지심 갖는 남자들이 이상한 거라고 강조해댔던 남편이었는데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본인이야말로 딱 그런 남자였더라고요. 대출받아서 장만한 보금자리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체감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이 평탄한 길만 있지 않으니까요. 제가 걱정 없이 계속 다닐 줄로만 알았던 직장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힘든 일이 닥쳤거든요.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야겠다고 깨달음에 결심했던 이후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다가온 것인지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졌고 입맛도 없었으며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머리카락도 막 빠질 정도였어요. 그때 남편이 저를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해줬었죠. 왜 미련하게 자꾸 버틸 생각만 해. 아, 그냥 놓아버려도 되잖아. 하지만 이 일을 어떻게 포기해. 내가 얼마나 가진 애를 써가면서 공고하게 다진 내 자리였는데 그걸 어떻게 저버리고 나와. 그렇게 되면 나는 아마 인생의 패배자가 된 심정일 거야. 그렇게는 못해.
사람이 먼저잖아. 사람 나고 일 났지 일 나고 사람 났어? 사람이 없으면 세상에 도는 돈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휴지 조각인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제발 본인부터 챙겨. 이러다가 진짜 병 나서 큰일 나겠어. 그까짓 일 좀 안 하면 어때? 그냥 쉬면 뭐가 어떻다고 그래. 그런다고 해서 절대로 세상이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아. 오히려 아무 문제도 없어서 당신도 깜짝 놀랄 거야.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치만 내가 일을 그만두면 당신에게 부담이 될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이 돼. 그런 걸로 내 걱정은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 고마워. 든든한 내 편이 있다는 게 정말로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저는 눈물을 쏟았고 얼마 후에 애착이 깊었던 정든 저의 직장을 떠났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음식도 잘 먹히지 않았고 살이 너무 빠져서 옷이 맞는 것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오고 나니까 왠지 숨통이 트이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막막함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었으나 왠지 모를 해방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더욱 고마웠고요. 건강관리도 하면서 천천히 마음을 다시 다잡은 뒤에 새롭게 출발을 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불의의 사건에 휘말린 바람에 그 업계에는 다시 얼굴을 비추기가 힘들게 되었지만 맨 땅에 헤딩을 한다는 심정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해보리라는 계획을 마음속에 세웠어요. 남편이 저를 받쳐준 덕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왔는데요. 종종 있던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저는 자기 전에 목욕을 하려던 날이었기 때문에 욕조에 물을 받았는데 그러다가 비누 떨어진 게 생각나서 그걸 챙기려고 잠시 욕실을 나왔어요. 그런데 눕자마자 잠에 든 줄 알았던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술기미기도 있고 욕실에서 욕조에 물 받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제가 그 안에 있는 줄 착각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나온 줄도 모르고 술에 취한 즐거운 목소리로 이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외벌이 가장으로 지내고 있잖아. 좀 짜증나기는 하는데 우리 와이프의 기고만장한 얼굴이 요새 사라져서 그건 좋아. 마음에 들어. 나보다 돈 조금 더 번다고, 조금 더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지독하게 유세를 부리면서 덕을 지켜들고 지내던지. 에휴, 꼴 보기 싫었어. 난 여자들이 잘난 척하는 게 그렇게 보기 싫더라. 와이프가 그럴 때마다 귓방망이를 날려주고 싶었는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와이프 정도로 능력 좋은 여자를 잡아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떠올리면 간신히 참아왔던 거야. 근데 참고 사는 거 끝나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요새 와이프가 집안일 엄청 하면서 살아. 자기 친할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온갖 잡일 다 하면서 자랐다고 그랬을 때 그 점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그 이후로 내가 막 들이대서 결혼까지 왔던 건데 그 과거 이야기가 거짓은 아니었나 봐. 부엌부터 베란다까지 집안 곳곳을 잘 돌보는 것 같아. 아, 마음에 들어. 자고로 여자란 이래야지. 이게 여자이지. 차라리 다른 욕이었으면 제 기분이 그토록 가라앉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뚫고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멍하게 비누를 챙겨서 욕실로 다시 가려다가 왜 처마하나 싶어서 물을 끄고 남편에게 달려갔죠.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대자로 뻗어서 쿨쿨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 비누를 던졌습니다. 이 비겁하고 못난 놈아. 지금 잠이 와? 저 자빠져 잘 마음이 들어? 당장 일어나. 아파. 당신 왜 이래? 뭐 화났어? 근데 내일 얘기하자. 나 지금 너무 잠이 온다. 화 좀 가라앉히고 있어. 아니면 얼굴에 주름 생겨. 그런데 남편이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리더니 다시 잠이 든 거예요. 도저히 술기운과 장기운에 빠져서 안 일어날 기세 같았어요. 내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왜 있는지 실감하게 만들어줄게. 오늘 나와 부딪히는 게 나았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저는 그날 일을 가면 간신히 잠에 들었습니다. 원치 않던 쫓겨나듯 해야 했던 퇴사 이후에 당연히 저라고 해서 집에서 눈치가 안 보였겠나요. 일을 안 나가는 것도 어색했고요. 그래서 집안일을 정말 열심히 도맡아서 했고
요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저의 모든 그런 행동들이 남편을 나쁜 의미로 뿌듯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분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남편을 가만 안 두리라 작정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남편이 없더라고요. 평소에 남편이 일어나는 시간보다 제가 이르게 눈을 떴는데도 자리에 없었어요. 기가 막혔죠. 술김에 한 통화라도 내용을 본인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런 때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오늘 낮에 뭐하니? 집에 있니? 글쎄요. 낮에는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갈 것 같은데요. 어머님, 그건 왜 물어보세요? 너는 이제 일도 안 나가면서 아무 때나 은행을 가면 되는데 하필 오늘 가려고 작정을 했어? 아휴, 은행 후딱 다녀와라. 내가 낮에 너희들 집에 잠깐 들르려고 하니까. 별로 안 오셔도 된다고 하고 싶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방문 사절 문패라도 붙이고 싶었는데 시누이까지 온다고 하길래 이건 거절하기 어려운 날이구나 싶어서 별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왜 둘이 같이 오는 건가 했더니 짐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 이웃집 사는 형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액젓이야. 맛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국 끓이거나 나물 무칠 때 아무 때나 이거 꼭 넣고 만들어라. 액젓을 그렇게 큰 2리터 페트병에 담아오셨어요? 저희가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덜어주세요. 너 이제 집에서 판판이 놀 작정인가 봐? 요리 안 할 거야. 요리에 관심 없어? 이런 것들 신경 안 쓰고 안 하면 너 앞으로 뭘 하려고 그러니? 애라도 빨리 가질 거니? 액젓 양 많다고 괜히 말씀을 드렸다가 이숨으로 겪는구나 싶어서 그 이후로는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기름도 한 병 큰 걸로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혼자 많이 먹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국산 아니고 국산이라서 귀한 거니까 저는 조금만 먹으라고 하셨어요. 힘들게 바깥일 하는 남자가 이런 거 많이 먹어야지. 집에서 노는 사람은 이런 거 너무 많이 먹어봤자 대에 기름만 끼고 별로 좋지도 않아. 어머니, 제가 언제까지고 집에서 놀 생각은 없어요.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돼서 지금 쉬고 있는 것뿐이에요. 시기는 언제가 될지 저도 모르겠는데 다시 일하면서 지내야죠. 그럴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린데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그렇게나 눈치를 보고 지낸다면서? 네? 반대 상황을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눈치를 보면 봤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괜찮고 잘난 인물인지 네가 알긴 하니? 응? 네가 일자리 잃고 상심이 클까봐 일 안 하고 지내도 된다는 식으로 너를 격려하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하던데 그런 마음을 괜히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대로 말하면 애처가 흉내낸다고 욕 얻어먹을까봐 일부러 다르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 근데 네가 간밤에 그걸 잘못 듣고서 우리 아들의 깊은 속내도 모르고 득달같이 화를 냈다면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을 잡고 그 늦은 밤에 화를 냈다면서? 너도 참 마음 다스리고 살아라. 들리는 게 다가 아니야. 그 안에 든 진심이 중요한 거지. 우리 아들보다 속 깊고 괜찮은 인물이 또 어디 있다고. 너는 네가 얼마나 큰 복덩어리를 안고 사는지도 모르면서 태연하게 행동하는구나. 아휴, 너같이 부러운 팔자는 내가 처음 본다. 옛날에 친할머니께 맨날 구박받으면서 살 때 친정 아버지께서 저보고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하셨을 때보다 더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요. 다만 남편이 자기 모친께 상품을 본인한테 유리한 대로 전달해서 도와달라고 한 것만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너무 얄밉게 느껴져서 입 꾹 다물고 그냥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가만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외벌이로 고생시키는 제가 너무 싫으면서도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잘난 척을 못하게 된 상황을 무척 고소해하셨습니다. 꼴 좋다고 여기셨죠. 언행에서 그게 느껴졌어요. 비참하더라고요. 제 추락을 이렇게 반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저는 남편에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다 이른 모양이더라. 그러고 싶었어? 치사하고 비겁하게?
엄마가 우리 상황에 참견 못하실 분은 아니잖아. 그래서 말씀드렸어. 나는 당신에게 나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사는데 이런 나를 당신이 오해할까봐 그게 겁이 나고 속이 상하기도 해서 엄마한테 상담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 사실 간밤에 내가 친구놈하고 통화를 했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내용은 거의 안 떠올라. 근데 내가 말실수를 술김에 한 것 같아서 어쨌든 미안한 마음이야. 아, 기억은 안 나는데 미안하기는 하고 어머니께 도움은 청해야겠고.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아직 술 덜 깼어? 술 마시고 운전대는 잡았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말보다도 100배는 더 어이가 없네. 됐고, 내가 일을 그런 식으로 그만두게 돼서 속으로 나를 쌤통이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나 솔직하게 털어놔.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절대 아니야. 남편이 잡아댔어요. 하지만 술김에 나왔던 게 그게 본심이라고 저는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남편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후였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의심의 새싹이 피어오르면 끝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이 자꾸만 밥 아직 안 됐어? TV 선반에 먼지 있다. 화분에 내일 물 줘야 하는데 이런 말들을 저에게 던질 때마다 사실은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더군요. 불임당하는 것을 친할머니께 지독하게 겪어왔건만 나이가 들어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제 발등을 찍어서 이렇게 살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바로 그때였어요. 아무래도 내가 이제 살 날이 드디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죽은 영광 곁으로 내가 갈 데가 멀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귀한 손자, 우리 진건이 이야기를 만나서 해주면 분명히 잘 들을 테지.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떠나기 전에 우리 손녀한테 뭔가를 해주고 싶을까? 우리 손녀, 요새는 뭐하고 사나? 결혼해서 어찌 사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신 친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친정 부모님뿐만 아니라 다른 친척들도 병문안차 와 있던 도중에 말씀을 하셔서 모두가 들었다네요. 그 얘기를 듣고서 도저히 바로 안 가볼 수가 없어서 걸음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비하자면 몸이 반절밖에 안 되시는 것 같은 친할머니께서 힘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할머니, 저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늙은 몸뚱이가 죽을 날을 받아놨으니 그저 그렇지 뭐. 너야말로 어떠니? 기세 든든하게 결혼을 해치우더니 고란듯이 잘 살고 있겠지? 일은 어쩌고 이 시간에 왔어? 사실 일은 안 다니고 있어요. 직장에서 나온 게 벌써 거의 3달 정도 된 일이에요. 억울하고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집에서 쉬는 중이고요. 쉬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민망함을 느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도 저를 고소해하실 거라고, 꼴 좋다고 여기실 거라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제 생각은 틀린 것이었어요.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비웃으시기는커녕 병실 천장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더니 생각에 오래 잠겨 계셨어요. 그 침묵이 무거워서 저는 차마 입을 떼지도 못했고요. 마침내 친할머니께서 오랜 생각을 마치시고 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네가 직장을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나? 딸로 태어난 것 자체가 재수없는 일이었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후로도 자꾸만 내 가슴을 후벼파더라. 자꾸만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왜 자꾸 네가 한 그 말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가 곰곰이 돌아봤더니 그것이 내가 너에게 가진 미안함이었더라. 그거였어. 근데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고 마주하기 싫어서 이날이 이때까지 그 미안함을 내 속에다가 꽁쳐두고 지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혼났습니다. 입을 떼면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 억지로 참으며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저를 가만히 바라보시던 친할머니께서는 결국 다음 말씀으로 저를 울리셨죠. 노동에는 같이 있어야지. 내가 너한테 한 번도
시켜 먹은 값을 져주지 않았으니 이제 그 밀린 값을 져주련다. 내가 미천을 대줄 테니 새롭게 일을 해봐라. 단 한 번도 작은 선물은커녕 친할머니께는 칭찬 한 번 들어본 일이 없었던 게 저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친할머니께서 저에게 돈을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놀랍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감동이 밀려와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저는 마다하지 않았어요. 은근히 저를 숨막히게 하는 남편과 살면서 집안일을 하는 동안 제 가슴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외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저와 비슷하게 퇴사를 했던 전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고 함께 일을 시작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미처는 친할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해결했어요. 저 포함 4명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일의 규모가 커져서 몇 달 만에 2명을 채용해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몇 달이 지났을 때 동정업계의 큰손이라 불리는 곳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고 합리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는 남편하고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무슨 일을 나가겠다는 거야? 어떤 일인데? 뭐 하면서? 얼마 버는 일인데? 아, 별거 아니고 단순 사무직이야. 아르바이트 같은 거. 그래? 그런 거였어? 나도 괜히 걱정했네. 제가 별거 안 한다고 하니까 눈에 띄게 기뻐하던 남편의 모습으로 밀어보건대 계속 안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시댁과는 마주치기도 싫어서 제가 일부러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웬만한 걸 끝내고 싶어서였죠. 남편이 자기가 알아서 집에 잘하겠다고 강조를 해오기도 했고요. 하지만 영원히 피할 수 없는 관계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리를 한 모양인지 맨 독감에 걸린 때였어요. 이틀간 몸이 안 좋더니 사흘째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출근도 못했고요. 병원만 간신히 갔다가 집에 와서 죽은 듯이 쉬었습니다. 독감 옮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나 엄청 고생하는데 당신하고 다르게 나는 직장생활에 타격 입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옮지 않게 주의 좀 해줘. 겨우 그딴 소리나 하던 남편, 아픈 제가 누워있는데 거실 소파에 이불 들고 나가서 밤새 TV 틀어놓고 낄낄거리다가 잠든 남편이 출근하고 집에 없으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아플 때가 가장 서러운 법인데 남편이 그렇게 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서운했습니다. 도대체 이 결혼 생활을 왜 하고 있는가 싶어서 슬픈 마음을 안고 약 한 번 더 먹고서 자던 중이었어요. 뭐야, 집에 있었네? 있었으면 좀 나와보지 않고. 세상에, 이 시간까지 저 자빠져 자고 있었어. 예고도 없이 시어머니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얼핏 잠에서 깬 제가 하필 이때 왜 오셨을까 하며 힘겹게 눈을 떴어요.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더군요. 얼른 못 일어나겠어서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침대 앞까지 오셔서 대뜸 저를 발로 걷어 차셨습니다. 야, 일어나 이거사. 굼벵이 고기를 삶아 먹었나? 어머님, 저 아파요. 환자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파? 꼭 이렇게 할 일 없는 것들이 아프다고 그러더라.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집에서 판판이 놀고 자빠진 주제에 아프다는 소리가 나와? 정말로 아픈 것은 내 마음이야 이거사. 우리 잘난 아들한테 기생해서 피를 쪽쪽 빨아먹고 사는 주제에 으이그 화삭.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픈 제 머리가 다른 의미로 돌아갔어요. 머리 꼭지가 돈 것이었죠. 갑자기 초인적인 힘이 솟았고 일어나서 침대 협탁의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 노트 안에 순대서 꽂아놓은 조미를 찾아 당장 시어머니의 얼굴에 던졌어요. 이게 미쳤나?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월급 명세서예요. 그게 제가 달마다 버는 돈이에요. 되게 그 잘난 아들보다 제가 10배는 더 잘 벌거든요. 그 나이 먹고 월급 실수령에 185만 원밖에 안 되는 아들 보고 대체 뭐가 자꾸 잘났다고 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이게 뭐야? 네가 버는 돈이라고. 이게? 너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왜 185만 원을 벌어? 300만 원은 기본으로 버는데 그래서 이 집도 우리 아들이 대출 알아봐서 다 한 거잖아.
무슨 소리예요? 제가 정확히 확인해봐서 알아서 실수령에 185만 원 맞고요. 이 집도 제가 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대출받고 장만한 거예요. 300만 원을 기본으로 벌었던 건 제가 제 전 직장에서 받았던 대우 수준인데요. 당시 제가 받았던 월급 명세 서가지고 누군가 장난질이라도 친 모양입니다. 예를 들면 되게 잘난 아들? 시어머니께서 밀려오는 충격이 뒷목을 잡더니 주저앉으셨어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여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나가서 좌절하시라며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쫓겨나시던 와중에도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넋이 나간 표정에서는 절망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죠. 저는 비타민을 입에 털어넣으면서 이까지 독감 빨리 이겨내고 이 망할 결혼 생활도 청산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왜 망설였는지 의문일 뿐이었어요. 이혼해. 너는 내가 태어나서 본 남자 중에 가장 비겁하고 치사한 놈이야. 너보다 못난 남자를 찾기도 힘들겠다. 낮에 우리 엄마하고 일이 좀 있었나 본데 그거 다 오해야. 대뜸 오해라고 하면 그럴싸하게 변명이 될 줄 알았나 봐. 부족한 지능을 이런 식으로 티를 내면 쓰겠어? 됐고, 나한테 소송 걸려서 개고생하고 싶지 않으면 순순히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아, 왜 이래. 이러지 마, 응? 내가 더 잘할게. 내가 잘못했어. 남편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사과했지만 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 같은 놈이 진심일 리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단호하게 이혼 진행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눈물로 저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도 다 뿌리치고 그들을 벗어났습니다. 그제야 기분이 개운하더군요. 완전히 이혼이 마무리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친할머니께서 오늘 내일 하고 계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기력이 다 쇠하셨는지 식사도 아예 거르시고 힘들게 숨만 쉬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대체 무슨 정신인지 재료를 당장 사다가 부지런히 만두를 빚었어요. 모래 삶아서 부드럽게 익은 만두를 통에 담아 친할머니께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두를 좀 빚었는데요. 혹시 드실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계속 안 드셨다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 싸웠어요. 그러자 모든 식구들이 말도 안 된다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사람이 이제 죽을 판인데 무슨 만두냐는 것이었죠. 친정 엄마께서도 저를 만류하시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얘야, 그거 이리 다오. 네가 빚은 만두 좀 먹어보자. 참으로 오랜만이네. 친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말씀도 이틀 전부터 흐릿하게 하고 계시던 참이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와 눈빛을 내시니까 모두가 놀랐던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게 놀랍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싸온 만두를 꺼내자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그걸 직접 집어서 드셨습니다. 야, 맛있다. 맛있어. 바로 이 맛이었거든. 고맙다. 즐거운 목소리로 웃으며 드셨습니다. 모두가 신기해하며 기뻐했던 그 시간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조용히 숨을 거두셨어요. 제가 빚은 만두가 친할머니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따로 내어주셨던 돈, 그것은 친정 부모님만 아시는 비밀이었죠. 그것으로 저는 남동생 때문에 친정 부모님께도 차별받으며 자랐던 마음이 달래졌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남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도 사라진 뒤였습니다. 친할머니께서 그것을 다 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신 걸지도 몰랐죠. 편하게만 자라서 그런지 성인이 된 이후에 많은 방황을 오래도록 하고 있던 남동생에게 저는 손을 내밀어 주었고요. 나쁘지 않은 남매 사이가 될 수 있었답니다. 이혼하고 나서 딱 4년 만에 저는 재혼을 했는데 지금의 남편도 남동생이 소개를 시켜줘서 만난 사이예요. 모든 게 다 지나고 나니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날들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웃음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저는 한때 대리운전을 많이 했었기 라디오로 사연 들을 때가 많았는데요.
요즘 시대엔 유튜브로도 이런 세계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신기해요. 그래서 즐겨 듣고 있던 와중에 아무래도 라디오보다는 여기 유튜브가 더 제 얘기를 전하기 편할 것 같아서 보내게 되었어요. 적다 보니 참 제 인생은 평평한 바닥을 걸었던 날이 별로 없었음을 실감했네요. 전 20대 초반에 저와 5살 차이 나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해외여행을 갔을 무렵에 만났는데요. 그때 저나 그 남자나 각각 혼자 여행을 와 있던 차였고 아주 정말 너무나 우연하게 같은 카페에서 이틀 연속 같은 한국인을 마주치게 된 거예요. 결국 그게 인연이 되었어요. 정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끌렸던 것 같아요. 저기 한국인끼리 이렇게 마주친 것도 인연인데 혹시 이런 거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김지훈이라고 하고 올해 27이에요. 그쪽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이때 저도 왜 그렇게 쑥스럽고 날아갈 듯 기뻤는지 몰라요. 어영부영 아무것도 모르고 갔던 해외에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 왠지 낯설고 헤매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는 생각보다 꽤 키도 크고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후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한국에 와서도 다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교제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둘이 몇 년을 만나오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가 된 이 사람이 약간 망설이며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기 현이야. 다른 게 아니라 나랑 결혼할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결혼식을 생각하면 좀 걸리는 게 있어. 내가 그게 본가와 연락 끊은 지가 좀 됐어. 좀 복잡한 사정이 있어. 너희 집 어른들께서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실지 모르겠어. 이 말을 듣고 저도 좀 이상했던 게 안 그래도 남자친구는 도통 자기 집안이라던가 가족이나 형제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가 싶기도 하고 은근 떠봤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화제를 피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 또 우리 부모님도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 저도 이때는 좀 깊게 물어봤는데요. 알고 보니 남자친구에게는 아주 희한하고도 아픈 사안이 있었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던가 그런 건 아니야. 두 분 다 계시는데 뭐랄까 나랑 사이가 안 좋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연락을 하지 않게 됐어. 내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얘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많았거든. 그땐 부모님도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때였는데 내가 여러모로 서운하고 힘들었어. 암튼 그래서 지금은 상황이 그래. 지금은 나에게 고모가 거의 가족이나 마찬가지고. 듣고 보니 당시 남자친구가 같이 살고 있던 건 고모였어요. 그나마 조금은 말이 통하고 교육자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홀로 나와 있는 조카가 안쓰럽다 보니 경제적으로 조금씩 지원을 해주셨나 봐요. 그 덕에 1년 정도 해외 연수도 다녀왔고 귀국을 남겨두고 여행을 좀 즐겨보려던 차에 저랑 마주친 것이더군요. 그런데 어째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일단 홍주석이는 고모가 대신 앉아 계실 거야. 내 결혼 얘기 나오고 있다는 거 아버지도 알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때 모처럼 오실 거란 얘기도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 그리고 아버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랑 동생은 생각 않기로 했어. 사실 그 둘 때문에 아버지랑 틀어진 거거든. 정확히 상황을 더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긴 표정이 너무 어둡고 상처가 깊어 보였고 그렇다고 대강 덥자니 적어도 저랑 결혼할 사이인데 너무 모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걸 눈치챘는지 그제서야 입을 열더군요. 그게 동생이 어릴 때 되게 아팠었어. 아무래도 둘 중 하나가 아프니까 부모님은 그 관심이 아픈 자식한테 쏠릴 수밖에 없잖아. 나도 엄청 걱정했었거든. 그런데 어머니는 잘할수록 내 동생에게 너무 병적으로 집착하시더라고. 얘도 점점 버릇 나빠지면서 날 아주 우습게 보고
치료 결과가 좋아진 후에도 성격은 변하지 않더라. 암튼 그런 관계로 사이가 더 악화된 거야. 아버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시긴 했지만 말이야. 이런 상황들을 듣다 보니 저도 자세히 더 들어가지 않고 멈추게 되었어요. 저 역시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 저희 엄마는 이런 상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난 후 둘이 살게 되었답니다. 예식 때 아버님 얼굴을 처음으로 뵀는데 인상이 좀 강렬하긴 했어요. 참 수더분한 얼굴을 하신 분이었는데 이미 얼굴에도 많은 감정들이 실려있더군요. 저에게도 아주 어렵사리 말을 꺼내셨고요. 내가 며느리를 결혼식장 날 보게 되다니. 참 여러모로 머쓱하고 할 말이 없네. 그래도 며느리를 봤으니 가끔이라도 연락했으면 좋겠는데 핸드폰 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무척 낯을 가리셨어요. 이때 반응을 보니 그래도 본인 아들에 대해 짠함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아 저도 참 안타까웠죠. 이후로는 저도 가끔 연락을 드렸고 남편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긴 했지만 특별히 뭐라 하진 않더군요. 그러던 사이 신혼 6개월 무렵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정말 너무 신났답니다. 경제적으로 썩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작은 빌라를 얻었고 우리끼리 알콩달콩 잘 꾸며놓고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급여가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었기에 우리의 삶은 그런대로 만족스러웠고요. 이때 아버님께 임신 사실을 알려드렸고 정말 너무 좋아하셨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출산을 했고 100일이 지나 제가 아기를 데리고 시댁을 방문했어요. 남편은 자기도 자식을 낳아보니 감회가 달랐는지 이때 못 이기는 척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으로 시댁 방문을 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의 기분을 좀 알겠더군요. 처음으로 도련님과 어머님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보고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도련님 성격이 되게 별나더군요. 이때 저는 정말 괜히 왔다 싶었고 아버님도 당황해서는 도련님을 야단치셨어요. 형, 진짜 오랜만이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아 맞다, 애기 낳았다며? 대단하네. 대학 가고서 집이랑 연도 끊더니 아직 끄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뭐지? 형수님? 형수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형 잘 부탁해요. 우리 형 되게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나이도 저랑 동갑이던데 그래도 그렇지 자기 형이랑 한두 살 차이 나는 것도 아니면서 말투가 좀 별로였어요. 그런데 뒤이어 하는 얘기는 정말 속으로 자기 형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느껴져서 제가 다 기분이 나빴죠. 형, 근데 대체 왜 온 거야? 혹시 나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얼마 안 되는 유산이라도 받겠다고 들어온 거 아니야? 고모랑 붙어 살더니 왜? 고모가 돈이 없대? 이렇게 계속 빈정거리니 결국 아버님이 화를 벌컥 내셨어요. 영훈이 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말 맞다나 네가 지금 형이랑 마주한 게 대체 얼마만이냐? 네 형수랑 조카 있는 앞에서 말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런데 진짜 총체적 난관이었던 게 여지껏 아무 말도 없던 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그 순간 남편이 왜 계모도 아닌 자기 친엄마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가 갔죠. 당신 지금 왜 영훈이한테 화를 내요? 아픈 애가 좀 칭얼대는 것 같고 왜 그러냐고요. 당신은 영훈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니, 대체 어떤 게 불쌍하다는 걸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안쓰러워하는 어릴 적 병약하고 아팠다던 도련님은 그 당시 키가 190이 넘고 몸무게도 90은 넘어 보이는 거구였어요. 180대가 되는 제 형보다 큰 동생이 저렇게 말을 버릇없이 하고 다리를 떨어대는데 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둘째 아들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저러시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별 말도 안 했고 밥 먹고 가라 아니면 나가서 먹자고 어떻게든 자리를 좁혀보라는 아버님께 한사코 거절하고 나왔어요. 큰아들을 잘 감싸고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던 아버님이 안쓰러울 지경이었죠.
이 얘기를 듣고 저희 엄마가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에휴, 김서방은 여러모로 짠하다. 제 엄마랑 동생이 그렇게 붙어 지내면서 차별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도 저렇게 번듯하게 자라준 걸 보면 세상 너무 대견하네. 뭐 우리 집도 썩 크게 다른 환경은 아니지만 말이야. 우리 집은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가 혼자 힘들게 저를 키워오셨어요. 그나마 자식이 하나라서 낫지 둘이었으면 도망갈 것 같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지만요. 적어도 이때 무렵만큼은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간 일이며 이젠 괜찮은 화제로서 입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 저에게 들이닥친 엄청난 풍파를 겪고서 우리는 농담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 풍파 때문에 저는 물만 마시면 토했고 길을 걷다가 울며 또 토했고 걷다가 주저앉아서 정신 못 차리는 일이 빈번했거든요. 오죽하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고생길을 걸었어요. 이건 어떤 질병이 있어서라기보다 인생사에 있어 너무 큰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정신적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제 남편. 제가 일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자인 그 사람 때문이랍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던가 저를 때렸다던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은 정말 바람처럼 제 앞에서 휙 사라져버렸거든요. 이렇게 빨리 제 앞에서 사라질 줄 알았다면 전 뭐 했으면 좋았던 걸까요? 그런 생각들을 당시 하면서 툭하면 올라오는 구역질을 견딜 수 없었어요. 실제로 구역질을 할 수밖에 없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이 제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얼마 되지 않아 둘째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때 엄마가 제 앞에서 정말 얼마나 오해를 하셨는지 몰라요. 아유, 세상에 어떻게 닮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닮냐. 우리 딸내미는. 애미도 애비 없이 저를 키웠으면 너라도 명줄이 긴 신랑이 데려다가 오래 살았어야지. 이게 뭐냐 정말.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왜 결혼 허락 안 했을 텐데. 아유, 게다가 하나 키우는 것도 막막해 죽겠는데 둘까지 안겨줘놓고 그리 빨리 가면 어쩌라는 거야. 아이고. 엄마의 말처럼 제 남편은 아주 어이없는 다중추돌 사고로 인해 제 곁을 떠나게 되었어요. 정말 언제나처럼 남편이 아주 평범하게 나갔던 출근길, 집에서 핑그르르 굴러다니고 잠도 잘 안 자는 애기 때문에 피곤했던 저는 그날 제대로 인사도 못했죠. 밥 한 끼도 그날 딱히 먹여주지 못했고 남편은 저에게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게 그렇게 장례 내내 가슴이 찢어지도록 절 아프게 했어요. 네, 현이야, 너 눈곱이나 떼. 애기랑 침대에서 더 잠이나 자. 이따 들어오는 길에 족발 사올 테니까 오늘은 꼭 지난주 못 봤던 영화 같이 보는 거야. 나는 이거 귤이랑 호빵 챙겨갈게. 얼른 더 자. 이러면서 남편은 얼른 현관문을 나섰죠. 행여나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미안해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그때 바보처럼 남편 말대로 아기와 더 자고 있었어요. 머리가 아프도록 진동소리가 들려 겨우 손을 짚어가며 전화를 받았고 비로소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답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사건들을 후에 정신 차리고 다시 보니 뉴스나 인터넷 기사로 아주 짧게 몇 줄 남짓할게 훑고 지나가 버렸어요. 전 이게 너무 낯설고 험상궂게만 느껴졌죠. 사람이 죽었는데, 내 가족이 죽었는데, 그것도 맨날 내 옆에서 떠들고 같이 머무르던 남편이 죽었는데, 그냥 그렇게 30대 김모 씨의 사망만으로만 잡힐 일인가 싶어 말이죠. 정말 세상 별의별 거에 다 시비를 걸고 싸우고 싶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이때 저를 대신해 엄마가 어렵사리 아버님께 연락드렸고 아버님은 장례식에 오셔서 너무나 비통하게 서 계셨어요. 이렇다 쉽게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며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고요. 제가 너무 넋을 놓고 있다 보니 엄마와 이모들이 와서 챙겨주시긴 했는데 아무튼 이때는 뭘 해도 온전하게 생각하기 힘들었죠. 저도 저지만 자식을 잃고 더 기막혔을 아버님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이후로 시간이 좀 지났을 무렵 저는 몸이 너무 불편하고 자꾸 구역질이 올라오는 바람에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설마 임신일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럼 안 된다고 생각했고요. 헌데 정말 혹시나 싶은 마음으로 테스트기를 사면서도 이 무슨 황당한 일인가 싶었는데요. 테스트해본 결과 저는 둘째를 가진 것이 맞았던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말이 안 나오던지. 당장 제 발에 동동거리며 매달려 있는 애기도 감당이 안 되는 판국이 기가 막혔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어요. 몸도 너무 약해졌고 스트레스도 극심했지만 한편으로 참 고맙고 미안하게도 그 아이는 뱃속에서 잘 자라주었죠. 어느 날은 밥 먹다가 눈물이 나서 꺼이꺼이 울기도 했답니다. 엄마, 나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오빠는 죽었는데 난 이렇게 또 살겠다고 뭘 먹고 있는 게 너무 바보 같고 미안해서 어떡해? 뭘 먹고 싶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 나 어떡해 엄마. 그러면 엄마 역시 눈물을 그렁그렁하며 자식인 저를 달래겠다고 엄마는 반찬을 앞으로 끌어다 놓으셨어요. 에휴, 뱃속에 애기가 먹고 자는 건데 그리고 다 떠나서 살 사람은 살아야지 별 수 있겠어. 김서방이 너에게 남겨두고 간 애기라 생각하고 그냥 다 좋게 보자 현이야. 너 이렇게 자꾸 울고 스트레스 받으면 너도 힘들고 애기도 안 좋아. 얼른 눈물 닦고 세수하고 와. 이렇게 목이 메어 억지로 식욕이 이끌려 먹어놓고 소화가 안 되어 토라하게 되는 상황들을 거듭 겪어가면서 저는 막달까지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버님께 연락드렸더니 지치고 우울해 보이는 와중에 엄청 놀라셨고 순간 목소리가 밝아지시더군요. 에휴, 너가 정말 고생이 많구나. 어떡하냐. 너무 미안하고 그 와중에 또 고생하는 것 같아서 참 할 말이 없다. 네가 혼자 이렇게 짐을 짊어지는구나. 언제 애기 낳으러 가는 거야? 나도 좀 알려주려무나. 나라도 가서 좀 봐야겠구나. 아버님은 꽤 힘들어 보이셨고 저와 연락도 딱히 못하고 계셨는데 이때 전화에 좀 기운을 차리신 듯 했어요. 그러면서 갑작스레 말씀하시더군요. 지훈이가 없으니 나라도 너네 가정을 돌봐야 하지 않겠니? 내가 뭐 얼마 가진 것도 없고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너희한테 보탬이 좀 되려고 한다. 혼자 아이 키우는 거 보통 일 아닐 거야. 언제든 나한테 편히 연락 주거라. 말이라도 정말 감사했고 저도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던 터라 예정일과 병원을 알려드리긴 했어요. 나중에 저는 둘째 아기가 여가인지라 수술을 해야 했는데 아버님이 그때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우리 엄마랑 연락이 되셨더군요. 수술 날에도 오셨고 병원비며 모든 것들을 아버님이 다 계산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한창 회복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 엄마와 함께 지내면서 애들을 돌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여러모로 상황이 너무 최악이었답니다. 엄마도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은 하셔야 하고 저도 그다지 넓지 않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남편의 수입도 적금도 많지 않고 아무튼 상황이 어려웠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이 집으로 가끔 오셨고 큰애라도 봐주셨죠. 이런 부분들이 참 감사하고 잘 있어보려 했는데 둘째 가졌을 때 당시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건지 제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더군요. 남편 잃은 지 얼마 안 되어 임신 확인을 하고 내내 몸과 마음이 괴로운 상태로 출산을 하고 나니
조리를 해도 더 힘들었어요. 이후 추가적으로 다른 병들도 심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하나하나 다 잡아가다 보니 몸이 너무 쫑하더군요. 엄마도 일을 하셔야 하니 절 봐주실 수도 없고 곤란하던 차에 아버님이 갑작스런 제안을 하셨어요. 미야, 그러지 말고 애들 돌보기 힘든데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있거라. 아무렴 여기 사람들이 더 많지 않냐. 너 몸 힘든데다 애들만 여기 보내놓기도 마음 불편할 거고. 내가 집에서 같이 오며 가며 봐줄 테니 여기 들어와 있어라. 그게 낫지 않겠니? 저도 약간 이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하나 싶으면서도 거의 왕래가 없던 어머니와 두레님을 생각하니 썩 내키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방법이 있다면 그쪽이라도 잡아봐야 하는 수밖에. 엄마도 별 수 없으셨던지 그렇게 해서 어른들 도움이라도 받으라 하셨고 저는 이제 막 100일이 지난 둘째까지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아파트고 우리 집보다 넓은 평수고 작은 방 하나를 치워서 내주신 다음 거실까지 아기들 돌볼 용도로 내주셨죠. 덕분에 그 전에 좁고 좁은 집에서 아기를 키울 때보단 좀 낫더군요. 하지만 환경적으로 나아졌을지 몰라도 어머니와 도련님과 함께 마주하며 부대끼는 상황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초반에는 어머니도 자기 손주들이 신기한지 봐주시더니 나중엔 본인도 몸이 안 좋다 하시면서 아버님과 다투시더군요. 당신 마누라 상태는 생각도 안 하고 저렇게 애들을 집으로 들여오면 난 어떻게 쉬라는 거예요. 나도 건강 상태 최악인데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저희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던지 실제로 어머니 혈색이 좀 나빠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었나 봐요. 당신 아픈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나도 최대한 하고 있잖아. 데리고 병원도 다니고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런데 그럼 난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신도 힘들겠지만 죽은 큰애 생각은 안 해? 그 밑으로 저렇게 식솔들이 따여 있는데 쟤네들을 그럼 버려야 해? 서로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같이 사는 수밖에 없잖아. 좀 이해를 해달라고. 이렇게 상황이 넘어가는 듯 했지만 어머님도 갈수록 병세가 나빠지니 화내고 짜증낼 때가 많으셨어요. 집안에 아픈 사람 둘에 남의 손이 절실히 필요한 애들까지 둘 있으니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없더군요. 그 와중에 두레님은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어릴 때 아프셨다곤 하지만 사실상 여기서 가장 건강한 존재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맨날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고 여자들도 어찌나 만나고 다니는 건지 집 앞에 웬 여자가 나타나서 깽판을 부린 적도 있었어요. 도련님은 이와 별개로 형수인 저며 본인 조카인 우리 애들에게도 참 유난일 정도로 시비를 걸더군요. 형수님은 우리 형 가고 나서 집이며 뭐 재산도 없었어요. 그거 처분하고 그 뭐야. 사돈 어른이랑 같이 살아도 됐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여기 들어왔대요? 우리 엄마가 손주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알다시피 우리 엄마 지금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한창 젊은 형수가 여기 와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을 일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딱히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도 이 집 자식이니 엄마 편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살살 치고 빠져버리고 제가 뭐라고 반박하려 하면 그냥 휙 나가버리더군요. 얼마나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몰라요. 남편이 왜 그렇게 동생을 징글징글하게 생각했는지 알겠어요. 형수님, 기분 나쁘세요? 왜 그리 화난 표정을 지으시지? 저도 이 집 사람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맨날 이런 식으로 지 할 말 다 해놓고 약을 잔뜩 올린 다음 쓱 사라져버렸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퇴근 후에 늘상 아이들 봐주셨고
사실 연세 많은 아버님이야말로 이 집에서 가장 바쁘고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 늘 제 손을 따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집에 또 다른 큰일이 생기게 되었으니 이 부분이 저도 살면서 늘 불편했던 부분이지만 어머니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이윽고 그만 가족 곁을 떠나게 되셨어요. 같이 살 때 이미 워낙 몸이 안 좋으셨기에 크게 접촉할 일은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시어머니였으니 마음이 안 좋고 늘 무거웠죠. 웬만하면 저도 다른 방도를 찾고 아프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진 않았는데요. 사실 남편 앞으로 남겨진 것도 별로 없고 그것도 아버님께서 아이들 장래를 위해 갖고 있고 다른 돈은 절약하려며 제안하셔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다 한들 여러모로 뭔가 다 제 탓 같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집안 분위기가 축 늘어져 있었는데 그 와중에 절 죽일 듯 울고 늘어지는 도련님을 아버님께서 엄청 야단치셨어요. 그만해라 영훈아. 응? 이 집에서 지금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 네 형수 탓하기 전에 네 행실이나 다시 봐야. 그러는 너는 네가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는 엄마 두고 엄마 아플 때 뭘 했냐? 어? 네 형수가 엄마 죽 끓이고 애 보고 할 동안 넌 뭘 했냐고? 아버님이 그나마 이렇게 제 역성을 들어주셨고 성격 나쁘고 맨날 제멋대로였던 도련님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며 혼자 집을 구해서 나가버렸어요. 진짜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그 독립하는 돈까지도 아버님에게 단단히 요구해서 챙겨나갔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여러모로 아버님의 상언이 점점 더 안쓰럽게 느껴졌죠. 어릴 적 둘째 아들이 아파서 큰아들을 못 챙겼고 성인이 되어서 큰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나중에 장가를 갈 무렵 겨우 연락이 되어 좀 챙기려고 했더니 사고로 떠나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손주와 며느리를 챙겨서 힘들게 걷어들이셨는데 얼마 안 가 아내도 몸이 아파 곁을 떠나셨고 둘째 아들이 또 반항하면서 집을 나가버렸으니 정말 얼마나 필요하실까 싶었어요. 저라도 이런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 같아 아이들이 4살, 2살이 되던 해부터 다시 직장을 나가게 되었어요. 어린이집에 맡기고 중간중간 아이들이 아프고 열이 펄펄 나서 다시 울며 데려오던 때도 있었지만 말이에요. 그때마다 아버님은 저를 외려 더 달래주셔서 더 속상하고 죄송하더군요. 애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너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구나. 새벽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야 되겠니? 주말은 너도 좀 늦잠도 자고 하려무나. 그러시면서 국을 왕창 끓여 드시기도 하고 주말에는 본인이 일찍 일어나서 손주들 데리고 공원도 다녀오시고 이런 부분이 가끔 눈물 나기도 했어요. 제가 친정아빠가 안 계셔서 그런지 가끔 너무 힘든 시기에는 별 생각 다 들더군요. 우리 아빠가 있었으면 저렇게 손주들을 봐주셨을까 이런 마음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버님은 우리 애들과 저를 배려해 주셨고 가끔 하시는 말씀에 혼자 울컥할 때가 많았어요. 지훈이도 보내고 니네 어머니도 보내고 여문이도 저리 나가버려서 연락도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들어 난 다시 사는 맛이 나는구나. 가족들끼리 부대끼며 사는 맛을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 요 두 녀석들이 나한테 들러붙어 좋아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찡해. 내가 아들들을 나란히 못 느려서 그런가 보다. 나는 그저 애미 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다. 아버님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죄송했고 이렇게 함께 키워주고 돌봐주신 덕분에 큰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까지 겨우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일하는 저 대신 어린이집 학부모 참관 수업도 가주시고 주중에 녹초가 되어 주말에 쓰러진 저를 대신해 애들과 공원에도 가주셨거든요. 생활비는 제가 온몸을 다 혹사해가며 벌었기 특별히 큰 걱정은 없었지만 애들에게 잘해주지 못하고 집안일을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들을 아버님께서 오롯이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한동안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어지던 일상 안에 큰 사건이 또 하나 스며들게 되었어요. 바로 다름 아닌 아버님의 췌장암 판정 말이에요. 아버님이 소화도 잘 못하시고 여러모로 몸에 불편한 것들이 많아 보이셨는데 계속 병원 진료를 미루셨거든요. 자꾸 별일 없을 거다 하고 미루시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도 불편함을 직감하시는 것 같아 억지로 모시고 갔어요. 그랬는데 세상에 췌장암 판정이라뇨. 게다가 우리가 이 상황을 발견하게 된 것은 상당히 늦은 시기였어요. 아버님도 초반에 많이 충격받으셨지만 갈수록 덤덤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팠죠. 영훈이 이 녀석, 제 아빠 아픈 건 알고 있으려나. 자식이라곤 지하 하나밖에 없는데 어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냐. 보다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도련님께 연락을 했는데 그때 도련님의 반응은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어이없는 대답이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췌장암이요. 언제부터요? 진짜 어떡해. 이렇게 놀라길래 뒤늦게라도 알려드리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뒤의 반응이 전 너무 기가 막혀 화가 났어요. 형수님, 대체 형수님 뭐 하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무슨 형수님이 부려먹는 노예도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네를 그렇게 바쁘게 굴려가면서 혹사시키면 어떡하냐고요. 아빠가 맨날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저 모양 된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책임질 거예요. 진짜 성질나네 정말. 시동생이 이런 말을 듣고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어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구글거리는 속에 안고 참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한마디 했는데 싸움이 커졌어요. 도련님, 어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도련님이야말로 아버님이 저희랑 지내는 수년 내내 집에 들르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아버님 생신이며 명절이며 이런 것들 다 어찌하셨어요? 이것도 아버님께서 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전해드린 거예요. 함구 전화는커녕 차단까지 해두셨다면서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너무 가관인 게 눈앞에 있었다면 진짜 험악하게 싸웠겠더라고요. 와, 형수님. 지금 제 탓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아주 박수라도 쳐드려야겠어요. 저랑 아빠 관계에 형수님이 뭔데 간섭질이에요? 그 집에 사시니까 우리 엄마 대신 안주인이라도 된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아빠랑 연락을 하건 말건 뭔 상관이냐고 진짜. 급기야 마지막에 저에게 반말을 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이거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끊었어요. 아버님께도 그냥 여부를 알려드렸다고만 하고 더 이상은 자세히 말 못하겠다군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고 이후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런 와중에 아버님은 병세가 더 악화되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정말 어쩔 수 없이 도련님을 호출하게 되었는데요. 온갖 죽을 상 인상을 쓰면서 찾아왔더군요.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를 두고 아버님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얼굴로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가 나중에 아버님 임종 후 큰 싸움으로 벌어질 줄 전 상상도 못했어요. 이 영혼이 왔구나. 애비가 지금 이래서 그래 잠깐만 이러면서 힘들게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어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 재산이시니 이걸 처분해 도련님에게 반을 그리고 저와 아이들에게 반 이렇게 나눠서 처분하라고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도 도련님은 표정이 안 좋았죠. 저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가 저렇게 아프니 속상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싫은 일을 당해놓고도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나중에 가서 도련님의 태도는 아주 험악해지더군요.
바로 아버님의 정리를 힘겹게 마친 이후 잽싸게 두레님은 저에게 얼굴을 아주 가까이 맞닥뜨리더니 무서울 정도로 강조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저기 형수님, 그건 편히 사셨으면 됐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재미 볼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 무섭기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고 가뜩이나 상황도 복잡하고 심란한데 왜 이러나 싶었어요. 도련님은 정말 이상한 게 이런 상황을 눈치챈 친정엄마가 오셔서 왜 그러냐는데도 자기 할 말만 하더군요. 뭘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우리 아빠 아파트 말이에요. 여태껏 형에게 기대서 몇 년 살았으면 됐지. 설마 진짜 아빠 말대로 그거 판 걸 반반 나눠 가지려는 건 아니죠? 솔직히 예의선 제가 조카들 생각해서 몇백 챙겨드리긴 할 건데요. 반반 같은 얘기는 진짜 꿈도 꾸지 마세요. 네? 목 뒤부터 소름이 쫙 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서는 넋나간 사람처럼 저렇게 중얼거리는데 정말 아예 모르는 그 어떤 타인보다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엄마는 본인이 옆에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말하는 도련님을 보며 얼른 그 집에서 나오라고 성하셨고요. 내가 그동안 사돈 어른 은혜에 감사하며 지내긴 했다만 네 시동생은 대체? 아니, 죽은 형이 살고 있는 집에 그것도 본인 아버지가 불려서 간 걸 갖고 저렇게 서슬이 버럭게 협박을 해대냐? 아, 됐어. 그냥 집으로 들어와라. 코딱지만한 집이지만 그렇다고 너가 저렇게 끌려다니고 욕먹는 거 더는 못 봐. 결국 우리는 쫓겨나듯 짐을 정리해서 나왔고 나오는 날조차도 도련님은 집에 들어와서 감시를 하고 있지 뭐예요. 이후로 집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이후 완전히 도련님과의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사실 아버님이 도련님과 저를 나란히 부르기 며칠 전 긴밀하게 남기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아들 성격을 평소 무척 부담스러워 하셨고 그나마 저랑 같이 지낼 시간이 많으셔서 그런지 따로 편지 같은 걸 적어두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좀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셔서 새삼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애미야, 편지는 지금 보지 말고 나중에 봐라. 언제쯤이려나? 아, 그래. 한 10년 뒤쯤 봤으면 좋겠구나. 지금은 그냥 놔두거라. 아버님이 힘들게 꺼내어 주신 편지는 마트 상품권 봉투 안에 들어있었는데 웬일인지 당장은 보지 말고 나중에 보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도 이걸 받아들고 별 생각이 많았었어요. 대체 무슨 내용의 편지이기에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일단은 본인 아들을 불러다가 유언하시기 전에 신중하게 하신 말씀이니 제 마음대로 그냥 한번 들춰보고 그런 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참고 있었어요. 이후로 저도 그 편지와 다른 짐들을 챙겨서 나왔고 솔직히 잊고 있지는 않았죠. 내용이 너무 궁금하긴 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복잡한 가정사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더군요. 엄마에게도 한 번쯤 상기했더니 엄마 역시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산이야 아들이랑 며느리 있는 곳에서 이미 결정하셨고 내가 볼 땐 네 시아버님이 뭔가 가정사 비밀이라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싶다. 아휴, 그날 장례 때 내가 네 시동생 제대로 봤는데 정말 치가 떨리더라. 넌 왜 그간 말을 안 했어? 웬만한 시누이들도 그만큼 시누짓은 안 하겠다. 어떻게 자기 죽은 형 부인한테 얼굴을 그렇게 맞대가면서 어른이 내가 뒤에 있는데도 마다않고 무섭게 말을 해대는 거냐? 아휴, 김서방 생각하면 이런 말 해선 안 되지만 진짜 말 좀 같더라. 심지어 김서방이랑 얼굴도 별로 안 닮은 것 같고
내가 볼 땐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저도 처음엔 희끄무리하게 하고 있던 생각이었지만 엄마가 막상 이렇게까지 거의 확신 있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계시니까 진짜 그런가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진심으로 지쳐 있었기에 가정사니 뭐니 아버님의 편지 내용에 대해 크게 궁금함이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연달아 한 집안의 장례만 3번을 치렀는데 그게 10년 안팎으로 일어난 일이다 보니 진짜 짐 빠지고 피로하게 느껴지더군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아들 녀석 둘 챙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죠. 이후로 엄마는 그간 못 거뒀던 손주들이 들어왔으니 한층 더 바빠지셨고 저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여전히 유지해 나가면서 더더욱 정신이 없었어요. 게다가 한 번은 집이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애들만 둘이 있는 줄 알고 전 기고부해서 뛰어갔는데 엄마도 계셨던 거예요. 당시 같은 동네 애기 엄마가 저에게 전화를 해줘서 알게 되었고요. 도윤이 엄마, 얼른 가봐. 친정엄마 집에 계시나? 아무튼 내가 볼 때 자기네 집이 아니라 그 앞집에서 불이 크게 난 것 같아. 집을 향해 택시를 타고 거의 날아가듯 가는 순간 속으로 얼마나 서러움이 밀려오고 공포감이 엄습하던지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인 건지 눈물만 흘렀어요. 이 정도로 굴곡이 심한 삶이라면 인간적으로 어느 한순간 정도는 숨 쉴 틈을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달려갔더니 그나마 다행히도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어 있었고 엄마가 애들을 챙겨서 밖에 나와 계셨어요. 애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울어대기도 하고 집이 무섭다고 하는 바람에 그걸 달래느라 한 2, 3일 정도 근처에 아주 작은 관광호텔 신세를 지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사고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 보자면 큰일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아이들이 제 속을 썩인다든지 누구를 때렸다던가 맞고 온다거나 하는 사고는 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엄마가 옆에서 끼고 애들을 보고 계시기도 했고 저는 이 집의 완전한 가장이다 보니 이후로 꽤 엄격하게 키워왔거든요. 그러다가 그 집도 개업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때 한번 아버님 편지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굳이 일부러 어떤 신념을 갖고 10년을 다 채워서 그때 읽어본 건 아니고 제 삶 자체가 정말 정신이 없고 하루하루 잠잘 시간도 모자랐기에 딱히 별 생각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 편지가 떠오를 때에도 거기에 무슨 내용일까 하는 물음표가 생겨도 그닥 진전이 없었거든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던 아버님, 그리고 갈수록 기억이 옅어지는 날 사랑했던 유일한 남편인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울컥함이 있었는데요. 그것 못지않게 막판에 도련님으로부터 협박당하고 잠깐의 공포감 느꼈던 걸 생각하니 한동안은 이 집안 기억을 좀 접어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처럼 가파르게 시간을 달려가던 와중에 어느새 애들이 그렇게 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후회가 막급할 정도로 너무 생활에 치중하고 입이 풀칠을 하다 보니 얘네도 크는 걸 맨날 같이 있으면서도 잘 못 봤더라고요. 그러다 큰아들 도윤이가 곧 있으면 대학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기에 시기에 맞춰 나름 고3 엄마답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 좁은 집에서 방을 하나 비워주고 싶은 마음이 좁디 좁은 베란다 쪽으로 짐을 비우려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시기를 살짝 넘겨버린 채 그 자리에 있는 아버님의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본 거라 저도 살짝 기억이 애매했고 저게 무슨 상품권이었더라 싶더군요. 그런 생각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2~3번 접혀서 들어있었고 그걸 펼쳐보는 순간 아, 이게 아버님 편지였구나 싶었어요. 첫 줄부터 저를 부르는 말씀이 생각이 많아지려던 찰나 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기에 그렇게 꽁꽁 묻어주셨던 건가 싶더군요. 그런데
이후로 이어지는 편지 내용은 이전에 저와 엄마가 전혀 생각지도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하도 두레님에게 당했던지라 정말 진짜 친아들이긴 할까? 어디서 데려오신 게 아닐까? 했던 그런 가족관계 진실 같은 얘기도 아니었고요. 이건 다시 떠올려봐도 그 당시 제가 어지간히 두레님으로 인해 힘들었고 친정엄마조차 벼르고 있던지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오버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전혀 생뚱맞은 갑작스런 돈 얘기가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그 얼마 안 되는 몇 줄 안에 말이에요. 애미야, 도윤이랑 명윤이 낳고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할애비가 되어서 어떻게든 손주들 대학 갈 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영훈이를 생각하니 너에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뢰가 가지 않는구나. 할애비로서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어 다른 곳에 부탁을 해두었다.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만나보거라. 아버님의 편지 안에는 정말 저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김영필이라는 이름과 함께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두셨더군요. 아버님의 친한 친구라 쓰시고 그 옆에 저렇게 적어두신 건데 얼마나 얼떨떨하고 실감이 안 나던지 한참을 붙들고 있었어요. 나중에 엄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도 무척 황당해했고요. 그러다 말미에는 그럼 한번 연락이라도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네 시아버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 에휴, 보니까 자기 아들이 못마땅하긴 했나 보다. 아마 그 아파트도 당연히 너 안 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네. 그리고 네 시동생 성격을 봐라. 그 안에 네가 뭐라도 네 아버님한테 받아 챙기는 것 같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치며 쫓아다녔겠지. 일단은 아버님이 좋은 마음으로 자기 손주들 보살피고 싶어서 챙겨둔 거 아니야. 그러니 연락이라도 해봐. 엄마 얘기를 듣고 나니 저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러나 저러나 연락이라도 한번 들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 전화를 한번 걸어보았어요. 그랬는데 연락이 안 되더군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길래 그냥 말았는데 엄마는 계속 권유를 하시더군요. 그럼 주소로라도 한번 찾아가 봐. 그래도 별 수 없음 말아야지 뭐 어쩌겠어. 해볼 건 해보고 포기를 해야지. 네 아버님도 나중에 며느리가 어지간히 알아서 찾아가겠지 싶어 맡겼을 텐데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도윤이 명민이 생각해서 한번 가보기라도 해봐. 어? 이때 저는 일도 많고 아들 대학 입학 준비 때문에 등록금이 매우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안 가고 말려고 하는데 하도 엄마가 재촉을 하시더군요. 결국 토요일 반나절 일을 빼고서는 주소대로 찾아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세상에, 아버님 친구분이라고 하셨던 김영태 씨는 그 자리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분 가족분이 계시긴 하더군요. 할머님 한 분만 그 집에 살고 계셨어요. 저는 이런 사정을 모르니 당연히 친구분이 계실 줄 알고 아버님의 편지를 들고 갔었는데요. 대강 사정을 말했더니 다행히도 할머님께서 아른 체를 하시더라고요. 덕중 씨? 그러니까 시아버님이 김덕중 씨죠? 거기 며느리고. 아유, 오긴 오는구나. 나도 잊어버릴 뻔했어. 아니, 잊으면 안 되지. 일단 들어와요. 결국 어영부영 따라 들어갔는데 사정을 듣고 보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저 같은 평범한 사람한테, 아니 저처럼 하는 일마다 그닥 무난하게 풀리는 법이 없는 사람한테도 일어나기도 하나 봐요. 우리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꼭 덕종 씨가 맡긴 건 제대로 전해주라고 했고요.
둘이 사이가 엄청 막역했거든. 옛날에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덕종 씨가 우리 남편이랑 엄청 친했거든. 형편이 썩 좋지 않을 때였는데 와서는 장례도 치러주고 자리도 지켜주고 우리 딸 시집 보낼 때도 돈도 얼마 보태줬어요. 이후로 우리가 형편이 나아져서 갚으리 하니까 또 그걸 싫어하더라고. 에휴, 하여간 그런 사람이야. 그쪽 시아버님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확실히 저희 아버님에 대해 기억을 좋게 갖고 계신 것 같더군요. 아버님과 이 친구분 역시나 사이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버님이 이분께 맡기신 금액을 말해주셨는데,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때 참 낯선 분위기라 저도 모르게 무릎을 다소 곳이 꿇고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갑작스레 다리에 쥐가 났지 뭡니까? 몇 번이나 듣고도 믿을 수가 없어서 계속 여쭤봤고 나중에 할머님께서는 살짝 귀찮아지신 것 같았어요. 글쎄, 계속 물어가면서도 확신이 오지 않던 그 숫자. 다름 아닌 5억이라는 금액을 아버님이 맡겨두셨던 거예요. 어떻게 그런 돈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고 생각해보면 아버님은 그렇게 유복까지도 그렇다고 절대 부족하지도 않은 생활을 유지하고 계셨기에 도통 가늠이 안 되더군요. 우리 애들이 둘이라고 하고 나이 차도 얼마 안 는다지만 등록금으로 쓰기엔 정말 터무니없이 많은 돈이었어요. 아버님은 아무래도 손주들의 이후의 삶을 생각해서 두신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 얘기를 친구분께 하셨다더군요. 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덕종 씨 자체는 참 좋은 사람인데 자식 복이 별로 없더라고. 그 집 큰아들 지훈이를 우리가 얼마나 예뻐했는데 영훈이 낳았고 말이야. 맞죠? 네, 애기 엄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훈이 장례도 갔었어요. 우리 남편이 그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몰라. 나중에 연락해보니까 며느리랑 손주 걷어서 키우고 있다 하더라고. 얼마나 안쓰럽던지 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도 덕종 씨한테 도움받은 것도 많고 어릴 때 그 집이랑 우리 집이랑 애들끼리 놀러가기도 했었어. 그런데 덕종 씨는 애들이 클수록 점점 곤욕을 앓는 데다가 자식 얘기만 나오면 힘들어했거든. 나중에 아들이 그리 되었는데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얼마나 갑갑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다가 덕종 씨가 갈 때쯤 돼서 우리한테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생전 남한테 부탁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 잘 맡아줘야 했지. 에휴, 그럼. 게다가 상황이 얼마나 안 됐어. 애비 없이 남은 손주들 앞날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런다는데. 전 언제부터인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과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우리 애들의 대학 등록금이라던가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얼마간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그런 목돈을 맡겨두셨던 거예요.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말이죠. 가급적 자식에게 맡겨둔다든지 아니면 일찍이 해주고 떠나고 싶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본인 아들과의 관계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셨을까요? 그러면서도 끝끝내 손주들까지 저렇게 신경을 쓰고 가셨던 걸 생각하니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 걱정만 하시며 눈을 감으셨을 것 같았어요. 저도 애들 키워내면서 별일들 다 겪다 보니 밖에서 무슨 일만 있어도 이러던 중 애들과 관련된 연락만 받아도 가슴이 덜컹거리는 시간들을 경험해왔어요. 내가 얘들을 두고 사고라도 나서 먼저 눈 감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며
날마다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날들을 떠올리니 죽는 날까지 핏줄 걱정을 하셨던 아버님의 마음이 어떤지 감히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는데 할머님은 이제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 본래 아버님 뜻대로 전액을 가져가라 하시더군요. 결국 그리하여 실감이 안 나는 상태로 그 금액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게 아직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단 한 푼도 10원도 이체해보지 않은 채 그대로 통장에 갖고 있으며 당분간은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게 살아왔다지만 애들 등록금이라든지 당장 어찌어찌 헤쳐나갈 수 있는 돈들은 그럭저럭 맞고 보충해가면서 살아왔으니까요. 너무 막막하게만 살아왔던 인생이지만 이제 애들도 나름대로 컸고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곤란할 정도로 힘든 삶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남기신 금액을 덜컥 받는 것이 새삼 죄스럽기도 하고 마음이 참 어렵기도 하네요. 이미 도련님과 연락 두자리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왠지 모르게 나중에 어떻게든 알아내서 찾아오면 어쩌나 겁이 나기도 하고요. 아버님 뜻대로 행하는 쪽에 저도 마음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여쭙고 싶은데요. 만약 저 같은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희 이런저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말이에요. 그냥 덜컥 쓴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리 쉽게 내키지가 않고 엄두가 안 나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